안녕하세요. 손용문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기출문제집 세 번째 챕터인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다져보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챕터인 사회복지 실천론은요, 바로 6가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관이라는 표현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의 발달 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치와 윤리, 즉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도 이 첫 번째 유닛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관점이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1차 현장, 2차 현장,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적 접근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핑커스하고 미난이 얘기했던 바로 4체계 모델과 그리고 콤튼과 갤러리의 6체계 모델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닛은요, 바로 관계론이라는 부분이죠. 바로 비어스텍의 7대 원칙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비어스텍의 7대 원칙 잘 알고 계시죠? 예,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론, 바로 네 번째 그 유닛은 면접론인데요. 면접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떤 저항과 갈등과 이런 침묵,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에는 이제 구조적인 면접도 있고 비구조적인 면접, 표준화된 면접, 그리고 비표준화된 면접 또는 반구조화된 면접,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과정론입니다. 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바로 접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인테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인테이크를 통해서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기관에서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접수 단계인 부분이고요. 그 접수 단계에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겠죠. 자료 수집과 함께 이제 사정을 하는 부분들, 자료 수집과 사정이 끝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죠. 계획을 세워서 당신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과 이 정도의 시간과 이 정도의 인력이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고지하고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개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개입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평가하고 종결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우리는 과정론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요, 바로 첫 번째 유닛과 두 번째 유닛, 그리고 다섯 번째 유닛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닛,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관에서는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발달 과정, 실천에 대한 발달 과정에 대한 부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번째는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가치와 윤리, 윤리적 딜레마도 나오죠. 그리고 로엔버그하고 돌거프가 제시했던 바로 윤리에 대한 어떤 그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샘플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 강령 쪽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닛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관점에선 1차, 2차 현장, 그 다음에 생활시설,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합적 접근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과정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로 유사한 문제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첫 번째 유닛,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관에서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발달 과정입니다. 자, 기출 1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자,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는 기본적으로 바로 그 난립되어 있던 자선단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복구호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그렇게 난립된 자선단체들은 뭘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신흥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고 신흥 자본가들이 이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고 비계획적이고 그다음 비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바로 COS를 등장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처음에는 무급봉사원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이 사람들을 유급봉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우회방문으로 바로 빈민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욕구를 확인해 갖고 다시 오면
바로 등록되어 있는 자선단체하고 욕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1869년도에 처음 영국 런던에 설립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보관 같은 경우에는 인보관은 바로 바네트 목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요. 이때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된 거죠. 당신들은 진짜 부모 잘 만나서 진짜 여유롭게 지금 배고픔 없이 그렇게 잘 살아온 친구들이고, 당신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 영국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훌륭한 엘리트 계층들인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갖고 바네트 목사가 옥스퍼드 대학 강당에 가갖고 이제 강연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때 이제 모여 앉아 있었던 그 학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아놀드 토인비라는 친구가 바로 옥스퍼드의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었죠.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나서 막 쫓아가고 목사님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뜻과 함께 같이 그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방학 때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계몽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 일반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촉구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네트 목사가 이제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바네트 목사가 바로 다음에는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저도 같이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또 동일하게 강연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토인비라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마이크를 딱 잡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캠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금 캠퍼스 좋다고 생각했는데 캠브리지 대학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운을 띄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네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저도 지난주에 바네트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옥스퍼드와 같이 캠브리지 대학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빈민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빈곤의 문제는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시켜주고 계몽 운동을 해주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빈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오지랖이 넓었던 이제 아놀드 토인비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빈민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있다가 폐렴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폐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네트 목사가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미안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이름을 따서 바로 런던의 토인비 홀이라는 그 인보관을 설립을 하게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어졌던 게 바로 1884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선조직협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84년도에 인보관 토인비 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그 중에서도 자선조직협회는요,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돌린 거예요. 너가 무지하고 너가 가난하고 너가 계획이 없이 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인보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야 라는 이런 개념의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었죠. 특히 자선조직협회는요, 빈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도와줄 사람과 도와주지 않을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치가 있는 빈민과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가치가 있는 빈민, 즉 도와줄 가치가 있는 빈민들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와줄 가치가 있는 빈민이고요. 노동 능력이 있는 사지 멀쩡한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없는 빈민이라고 해서 도와줄 가치가 있는 빈민, 즉 노동 무능력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선조직협회에서는요, 국가가 굳이 담당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민간 영역이지 국가는 여기다 담당하지 않아도 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게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그 1번부터 5번의 이제 선택지가 있죠. 자, 인보관 같은 경우에는 집단 사회 사업에 대한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뭐예요? 직접 그들 그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몽운동,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촉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예,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선조직협회는요, 개별 사회 사업에 대한 태동을 했다. 맞죠? 바로 우회 방문원들이 직접 빈민 지역에서 욕구 조사를 개별적으로 욕구 조사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선조직협회에 들어오면 난립되어 있는 자선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욕구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자선조직협회거든요. 그래서 개별사회사업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선조직협회는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 게으름으로 봤죠.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두었었어요. 그런데 인보가는 빈곤의 책임은 사회 구조에 두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인보가는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 개혁을 시도했다라는 거. 빈민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로 사회 개혁까지 하게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선조직협회는요,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면서 모든 빈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빈민이 아니라 도와줄 가치가 있는 빈민. 도와줄 가치가 있는 빈민이 누구죠? 노동 무능력자죠. 그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빈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빈민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보시게 되면요. 자선조직협회는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노력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빈민, 즉 여기서 말하는 가치가 있는 빈민은 노동 무능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 무능력자. 노동 무능력자들은 도와줄 가치가 있다. 원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가치가 없는 빈민은 노동 능력자. 예. 사지 멀쩡한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빈민은 노동 무능력자 또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18회 때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선조직협회, 즉 CO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 자, 자선조직협회는 뭐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되었죠? 바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중복과 그 다음에 누락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자선조직협회를 등장을 시켰던 거잖아요. 자, 1번 보면 빈민에 대한 지원 시 바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했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옳은 것을 찾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지, 셋, 넷, 다섯 번째 선지는 다 틀린 내용들이 되겠죠. 자,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로 인한 결과로 보았다라는 거죠. 산업화로 인한 결과로 본 것은 뭐죠? 사회 구조로 봤다는 거잖아요. 사회 구조. 자, 사회 구조로 본 거는 뭐예요? 인보관이죠. 인보관. 그리고 연구 조사를 통해서 사회제도에 대한 개혁을 하고자 설립했다. 자, 이것도 인보관이죠. 그리고 빈민 지역의 주민들이 그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생활을 했다. 자, 함께 생활한 거 인보관이죠. 그리고 집단,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태동에 영향을 줬다. 자, 집단, 지역사회복지의 태동, 영향, 바로 인보관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선조직협회와 관련된 부분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4번, 5번까지 2번, 3번, 4번, 5번은 다 인보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2번, 3번, 4번, 5번은 인보관 운동이고요. 바로 1번만 자선주의협회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영역에 있지만 스타일이 다른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다 보면요, 좀 모호했던 이런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회복지 실천의 개관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가치와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출 16회 때는요,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서 바로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자,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슈퍼바이저는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 그를 직접 치료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그리고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에, 그리고 어떤 내용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어떤 개인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를 직접 치료해야 된다. 치료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는 없습니다. 아예. 그런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부분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은 바로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 될 텐데요.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에 대해서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는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슈퍼바이저는요. 전문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공정히 그 책임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훈련생, 실수 수행 등에 대해서 평가는 저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복지사는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료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는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관련된 2번, 3번, 4번은 다 5번까지는 맞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렇게 1번 직접 치료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런 윤리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18회 때 나온 그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중에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사는요. 인권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평등. 자, 인권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평등.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좀 넓은 개념이죠. 어떤 클라이언트라는 이런 좁은 개념이 아니라 인권, 그리고 인간에 대한 평등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헌신을 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옹호하고 대변해주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죠. 바로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이 부분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번과 3번 그리고 4번과 5번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옳은 표현들일까? 우선 기본적인 윤리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문가로서의 자세, 그리고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바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 될 테고요. 그리고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라고 한다면 바로 동료, 그리고 슈퍼바이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바로 이거는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을 볼 때는요. 바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그리고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내용들이 들어가면 그거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은요. 바로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그다음에 요구 또 소속 기관에 대한 활동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닛은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관점 부분인데요. 첫 번째 그 박스에서는요.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13회 때는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 중 1차 현장이면서 동시에 이용시설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1차 현장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가 주가 되는 게 1차 현장이 되는 거고요. 2차 현장은 사회복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2차 현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용시설은요. 자신이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시설은요.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노인복지관 1차 현장이죠. 아동상담소 1차 현장입니다. 근데 종합병원은 이거는 1차 현장의 목적은 뭐예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의 보조적인 역할로 의료사회복지사가 2차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차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이 1차적인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2차 바로 사회복지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바로 이용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는 2차 현장이죠. 학교의 주된 목적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1차 현장이고요. 2차가 바로 학교 사회복지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도 이제 이용시설이 되겠고요. 그 사회복지관은 또 이용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불황인 시설. 자, 불황인 시설은 이거는 생활시설이죠. 생활시설. 1차 현장이면서 바로 그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도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청소년, 가출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거주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까요. 보건소는 2차 현장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역 자활센터,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복지관. 자, 모두 다 1차 현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도, 지역 아동센터도,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도 다 이용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장을 보게 되면요. 기관의 목적에 따른 분류는 1차 현장은요. 바로 사회 서비스가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 1차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들을 다 1차 현장이 되는 거고요. 2차 현장은 주된 기능은 따로 있고요.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조적인 역할, 보조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2차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병원, 교정시설, 기업, 의료기관, 어린이집, 보건소, 보호관찰소 이런 것들은 다 2차 현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2차 현장입니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로 볼 때 이용시설과 그 다음에 생활시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용시설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이죠.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그리고 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뭐 등등등이 대상이 될 테고요. 그리고 생활시설은요. 가정 외에서 바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기관인데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거주를 하면서.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이나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생활시설, 그리고 아동보호치료시설, 노인 전문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을 그곳에 생활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 이것을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기출 18회 때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장애인복지관은 1차 현장 맞죠? 그리고 이용시설 맞죠? 근데 보건소는 아니죠. 보건소는 2차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1차 현장이고 이용시설 맞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차 현장이면서 바로 이용시설 맞죠? 예, 이게 맞네요.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자 1차 현장은 맞는데 생활시설이죠. 그리고 사회복지관 1차 현장인데 이용시설이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생활시설이죠. 예.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여기도 생활시설이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 이건 이용시설은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뭐예요? 2차 현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의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이고요. 보건소는 바로 2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입니다. 자, 아동 양육시설은요.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은 모두 다 1차 현장이지만 생활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요.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이지만 학교는 2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한 형태들로 문제를 보다 보면 1차, 2차 또는 이용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조금 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부분입니다. 자, 기출 13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개입에 대한 역할로 모두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의 각각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을 찾는 부분들이에요. 가족에 의해서 강제에 입소되었던 그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기로 요청함에 따라서 바로 퇴소 상담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퇴소 상담을 실시했다. 그러면 퇴소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 조력자, 중개자, 교사 이런 부분들인데 우선 중개자는 안 되죠. 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1번과 3번 사이에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가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주거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는 거죠. 정보를 안내한 거. 물론 안내자의 역할도 되지만 주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 가르치는 역할, 교사의 역할이죠. 자, 중개자 안 되고요. 중재자 안 되고요. 옹호자도 안 되죠. 바로 교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라고 있죠. 연계 뭐예요? 중개, 연계, 연결 이런 표현이잖아요. 연결하는 거. 그건 중개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이 필요한 사람과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사도 바로 욕구가 있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중개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개자의 역할. 그럼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역에는 조력자, 니은에는 교사, 그리고 디귿에선 중개자의 역할.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면 퇴소를 상담한다라고 하면 상담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이제 조력자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거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자,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자 또는 교사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에 연계했다. 자원을 연결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옹호자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이죠. 변론해주는 역할. 그래서 권익을 변호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옹호자의 역할이고요. 계획자는 바로 변화 과정에 대한 기획을 세우는 걸 계획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자는 개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부분은 연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자는요, 어떤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 줬다 그랬죠. 그 정보가 바로 지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교육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중개자는 뭐라 그랬었어요?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필요한 자원을 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중개자의 역할이고요. 조직이나 집단의 갈등을 해결한다. 자, 조직이나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건 뭐예요? 아, 너희 싸우지 마. 우리는 친구잖아. 우리 같이 화해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서로 상호 협의하고 서로 조정해주는 역할이죠. 바로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이고요. 중재자의 역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자의 역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이해를 돕고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 또는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중개자는요, 바로 문제에 대해서 노출된 그 개인이나 집단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중개자의 역할이고요. 자, 분쟁이나 타협, 그 다음에 그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 간의 어떤 차이점이나 조정, 상호 합의에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은 중재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중개자는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거, 중재자는 바로 상호 협의를 이끌어내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중재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다른 표현으로는 조정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이제 통합적 접근에 대한 부분이에요. 통합적 접근은요, 우선 기출 1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콤튼과 갤러웨이가 제시했던 건 6체계 모델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구성 체계 중에
다음 사례에 언급되지 않은 체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콤튼과 갤러웨이가 제시했던 6체계 모델을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그 변화 매개 체계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클라이언트 체계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체계는 뭐예요? 변화를 위해서 의뢰, 요청한 사람이 클라이언트 체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표적 체계가 있죠. 표적 체계는 클라이언트 체계로부터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 표적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행동 체계가 있겠죠. 행동 체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문 체계 또는 전문가 체계라고도 얘기하죠. 전문가 체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의뢰 응답 체계 또는 문제 인식 체계라고도 하죠. 문제 인식 또는 의뢰 응답 체계. 자,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요, 고등학생 아들이 지속적인 음주 문제로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요청. 자,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요청. B. 요청. 뭐예요? 의뢰한 거죠. 누가 의뢰했어요? 어머니가 의뢰했죠. 누구를? 아들. 아들이 뭐 때문에? 음주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머니가 뭐예요? 바로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B. 어머니가 바로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 C와 상담을 했다라고 그랬죠. 자, 변화 매개 체계가 바로 이게 사회복지사잖아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A가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아들이죠. 아들.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그런 친구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A가 누구예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C의 친구들과 함께 치료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행동체계가 되겠네요. 또는 전문가 체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행동체계. 함께. 행동체계. 뭐예요 이게? 전문가 체계보다는 여기가 이제 행동체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문 체계나 또는 문제 인식 체계 여기는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전문 체계는 무슨 의사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 체계 또는 전문 체계가 될 테고, 문제 인식 또는 의뢰 응답 체계는 경찰이나 또는 이렇게 법원이나 이런 쪽이 이제 의뢰 응답 체계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까지는 들어가는데 전문가 체계는 들어가지 않네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전문 체계가 되는데요. 콤튼과 갤러웨이는요, 핑커스하고 미난이 제시했던 4체계에다가 추가적으로 전문 체계하고 그리고 문제 인식 체계, 즉 의뢰 응답 체계를 추가를 해갖고 총 6가지 체계를 제시했고요. 자, 제시된 사례를 볼 때는 이제 행동 체계,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음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고등학생 아들은요, 표적 체계,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 B는요, 이런 그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의뢰하고 요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는요, 함께 도와줄 어떤 행동 체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제 변화 매개 체계, 즉 아들의 그 음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문 체계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던 남편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대요.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바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의뢰를 받았답니다. 그럼 핑거스하고 미나안이 제시했던 4체계 모델에서 변화 매개체계는 뭘까라는 거죠. 변화 매개체계는 뭐예요? 여기서 누가 온 거예요? 바로 남편이 온 거죠. 어디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왔기 때문에 변화 매개체계, 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기관이나 또는 그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했던 전문가들, 바로 중독치료 전문가가 바로 변화 매개체계가 될 테고요. 그럼 남편은 뭐가 될까요? 남편은 표적체계가 되겠고요. 아내는 없어요. 이웃주민이 뭐예요? 클라이언트 체계죠. 여기가 클라이언트 체계. 누가 의뢰했어요? 누가 요청했어요? 아내의 폭력을 받던 이웃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는 거고요. 경찰은 뭐 이제 행동 체계가 되겠죠. 핑커스하고 미난의 4체계 모델로 봤을 때는 여기는 경찰의 행동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은 바로 표적 체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변화 매개 체계는 중독 치료 전문가가 바로 변화 매개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은 이제 표적 체계가 되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경찰은 다 행동 체계가 되는 거고요. 이웃 주민은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직접 의뢰를 한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음주 상태로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고, 그래서 아내가 바로 경찰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다면 아내 자체가 이제 클라이언트 체계가 될 텐데, 여기서 누가 의뢰했어요?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경찰과 아내는 행동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문제를 신고했던 이웃 주민이 바로 클라이언트 체계, 그리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남편, 바로 표적 체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유닛은요, 바로 과정론입니다. 과정론은 뭐 접수 단계에서부터 자료 수집, 그리고 사정, 계획, 그리고 개입과 평가하고 종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접수 단계가 또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출 14회 때 보면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접수 단계에 대한 과업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아, 그거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 의뢰해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접수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원조 관계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결정 여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의뢰하는 거, 그다음에 개입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자, 개입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계획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계획 단계. 개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이죠. 접수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계획 수립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또 등장을 했고요. 요것과 또 유사한 문제가 있죠. 바로 이제 기출 18회 때 이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접수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족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유형을 조정한다. 기관 및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그리고 이름과 나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파악되면 완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접수 단계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번이죠.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유형을 조정하는 것은요, 개입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개입 단계. 그래서 바로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사정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정 단계는요, 기출 13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사정, 즉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진단을 하지 않고요, 사정을 합니다. 예, 진단이라는 것은 의료 모델에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진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통찰하기 위해서 나누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사정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의료 모델에서 나온 용어다. 자, 의료 모델에서 나온 용어를 우리는 진단이라고 얘기하죠. 진단. 사정 단계에서는 의료 모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개입을 위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래요.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장점, 자원들을 확인하는 거, 이웃에게 제공한 그런 의견도 사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쌍방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사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과거에 어떤 전통적인 사회사업 안에서는 의료 모델에서는 진단이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낙인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바로 사정이라는 부분이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통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사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진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1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사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죠. 모두 고르는 거예요. 우선 사정은 상황 속의 인간으로서의 이중적인 관점을 가진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상호 과정을 갖고 있다. 아까 뭐 잠깐 나왔던 그 선택지에 있는 부분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디귿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사고에 대한 전개를 과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리을에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사정은요, 클라이언트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정은요, 어느 시점에서 뭐 접수 단계나 아니면 자료 수집 단계나 사정 단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때 또 개입 단계에서도 또 사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 단계에서만 사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개입, 즉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개입 단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입 단계에서도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모두 고르라고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인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리을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오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사정은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정에도 일정 부분 한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론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평가하고 종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종결 단계의 사회복지사의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종결 단계.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는 그 단계가 되는 게 바로 종결 단계가 되겠죠. 이때 클라이언트가 이룬 성과를 확인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예. 열심히 이렇게 잘 따라오셨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공하셨어요. 이 성과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 가능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이만큼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바로 그 성과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종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실감을 공감해 주는 부분들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그 개입의 과정이 최소 3개월에서 뭐 6개월 뭐 이런 정도 가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내 문제를 당신이 나를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게 돼요. 의존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종결이 되면 이제 빠이빠이 이제 서로 안녕이라고 얘기한다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의존도가 이제 상실감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 있음을 전달을 또 해줘야겠죠. 그것이 바로 공감이 될 테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도 다뤄야 되는 거죠. 종결의 과정 속에서는요. 바로 계획된 종결이 있고 계획되지 못한 종결도 있을 수 있어요. 계획된 종결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을 계획된 종결이라고 하고 그 시간 이전에 뭐 본인이 클라이언트가 뭐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중도 포기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가 뭐 이직이나 전직이나 또는 휴직 등으로 인해서 뭐 바뀌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계획되지 못한 그런 종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또는 이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다 투자해 갖고 이제 계획된 종결을 했지만 그 계획된 종결에 내 욕구,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종결일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바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뭐야, 당신들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다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만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뤄줘야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적인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포기할 것인지를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부정적인 감정도 다뤄야 됩니다.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종결 단계에서는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실이나 분노나 또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주의 깊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분리 또는 이별, 두려움이라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사후관리에 대해서 면접도 하고 그리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다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바로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업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 되게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자,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성과 유지에 대한 전략.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변했는데 변해서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한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 시에는 타 기관에 의뢰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종결 기준에 대한 목표를 수립한다. 자, 종결에 대한 기준, 목표를 수립하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계획에서 하는 거잖아요.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지. 그죠? 종결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종결에서 나타나는 이런 정서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의존도, 상실감, 분노 이런 것들을 정서를 다루는 게 종결 단계에서 해야 될 과업들이지 종결에 대한 기준이나 목표를 수립하는 거 이건 계획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바로 종결에 대한 기준, 목표를 수립하는 거 바로 계획 수립 단계에 해당되는 과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챕터인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부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네 번째 챕터입니다.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